네, 2021년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 준비기간 회원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회원토론회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 의장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올해 전 세계를 휘감았는데요. 이 감염병의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증대하고 또 이로 인한 심각한 위기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또 저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팬데믹하의 국제정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요, 김준효 노동자연대 기자가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동안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 정세에 관련한 기사로 기고를 해주시고 또 저희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제자로도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준효 기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회도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발제를 들으시고요. 참가자 토론회와 그리고 발제자의 정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전화 발언 신청과 또 채팅창 이용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화 발언을 신청하시면요, 3분 동안 발언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의견 모두 좋습니다. 가감없이 밝혀주시고요. 여러분의 기여 속에서 오늘 토론회도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준효 기자의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국제 정세를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난해 저희 대의원 협의회 정세에 관련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그 구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제 위기, 지정학적인 불안정, 기후 비상사태, 그리고 세계 곳곳의 대중항쟁, 개혁주의의 여전한 특세와 한편에서는 파시즘을 비롯한 우익의 준동, 그리고 급진적 혁명적 좌파의 위기 등등, 실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당시에도 뭐 짧게 봐도 2008년부터 좀 있었던 미국발 금융 충격과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10년째 계속되는 와중이었고요. 또 새로운 추락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좀 파다했습니다. 당시 2019년 하반기에만 해도 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터키 등등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 제조업 생산량이 하향세였고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무역 성장률도 매우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정도 심각했는데요. 트럼프 임기 3년을 거치면서 주요 자본주의 블록들 사이에 거리가 좀 더 벌어지는 와중에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중동 등에서도 긴장이 첨예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 결정문을 작성하기 고작 몇 주 전에 트럼프는 이란에서 그 실세인 술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암살을 했었죠. 드론 공격으로. 그리고 중동에서 긴장이 막 고조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는 문재인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2019년은 정치 양극화와 저항이 또 심해진 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극우가 준동을 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컨대 프랑스, 칠레, 홍콩, 레바논 등등에서 노동계급 대중이 폭발적 항쟁을 일으키곤 했었죠. 그런 항쟁들은 사실 그 전에 10여 년간 각국에서 정부들이 은행과 기업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계급의 긴축과 노동조건 공격 같은 거를 거듭 시도해왔던 것,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분노를 표출한 그런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초가 됐을 때 이런 반란 물결들은 잠시 이렇게 소강되는 듯 보였어요. 각각 투쟁 나름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침 그때 이제 파괴적인 전염병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하에 국제 상황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코로나19 전염병 첫 해로 이제 기록될 2020년에 제가 앞서 말한 모든 측면들이 첨예해졌고, 이 체제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위험할 만큼 적고 또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염병이 세계 자본주의의 생산망, 유통망을 따라서 계속 번져나가면서 사실 이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불황 이래로 가장 거대한 침체기로 들어갔습니다.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들에서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생산량과 교역량 모두가 예상치를 훨씬 벗어나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경기 둔화는 전염병 위기가 중첩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 자본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에서 그랬습니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강경 우파가 집권했던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서 되게 두드러졌지만요. 중도파들, 중도 좌우파가 집권한 뭐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사정은 그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가 100만 명을 가장 먼저 100만 명 선을 넘은 나라는 사회당과 포데모스가 연정을 한 스페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악명 높은 소위 집단 면역 전략이었죠.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고 전염병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 대신에 이제 면역력을 획득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제일 처음 내걸었던 것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사실 이들 이제 나라들은 그 정부의 그 성향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하게 되게 이제 전염병 대응을 뒤늦게 또 턱없이 부족하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도 경기는 가파르게 둔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봤던 지배자들이 그 전염병이 한창인데도 무리해서 경제를 재가동하려고 들면서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폭증했습니다. 즉 지배자들이 이윤을 인간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기 우선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최선진국들에서 수많은 뭐 유색인종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렸고 나라 경제들도 망가졌던 겁니다. 반면에 초기 방역에 이제 비교적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 몇몇에서는 뭐 경기 둔화의 타격이 비교적 적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지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조차도 피해를 온전하게 면치는 못했습니다. 뭐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 평균 임금 인상분도 코로나 이전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뭐 대도시 노동자들이 이제 집세를 내지 못해서 막 퇴거를 당하고 수십만 명씩 퇴거당하는 일들이 빈발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듯이 경제 위기와 전염병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여러 참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에서 되게 정부 지지들이 하락했습니다. 뭐 방역을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여겨진 나라들에서는 뭐 그 추세가 안정적인 지표로선 보였을 수 있어도 물밑에서는 긴장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 긴장이 커지는 속에서 각국의 지배자들은 다들 뭐 국민적 단결을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자는 둥 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 한편 뭐 소위 외부인으로 여겨지는 집단들에 대해서 증오를 조장하면서 소위 인종차별적, 국수주의적 이런 것들 부추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역을 명분 삼아서 경찰력을 강화한다든가 뭐 검열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식의 소위 권위주의적 통치 요소들도 강화를 해서 대중들의 불만을 단속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시기에 국가 간의 긴장도 더 첨예해졌는데요. 그런 데서는 뭐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이라는 점, 그리고 소위 위기 해결에서 국제적 지도력이라는 것이 발휘되기는커녕 각국이 제 살 길 찾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됐던 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회복, 위기의 타격이 나라별로 불균등하게 좀 작용했다는 점 등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심각했던 미중 갈등의 골은 코로나 책임 논란 속에서 좀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를 띠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핵 강국인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도 첨예해졌고, 동지중해와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지역 내에서 갈등 수위를 높였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장기간 하락하면서 공백이 생긴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정학적 긴장들, 국가 간 긴장들이 높아지면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분쟁처럼 기존에 있었던 갈등들이 전쟁으로 격화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과 함께 기후재앙이 빈번해졌습니다. 사실 역대급 재앙이 일상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시작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호주 산불은 올해 2, 3월이 돼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달 후에는 미국 서부에서 사실 12개 주로 번졌던 거대한 들불이 몇 달 동안 타올랐는데요. 그 화재 연기가 어찌나 심했는지 그 미국 동부에서까지 막 그 대기가 탁해질 정도였습니다. 대서양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역사상 손꼽히게, 관측사상 손꼽히게 많이 일어났어요. 미리 이제 정해두는 태풍 이름들이 다 떨어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기후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할 사회적 비용의 지출은 이런 위기의 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고, 그나마 이제 약속됐던 어떤 대응책들도 뭐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경쟁 속에서 뒤틀리곤 했습니다. 이렇듯이 위기가 이렇게 중첩되는 상황은 변수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체제의 소위 정상적인 통치 방식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체제의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의 생명, 안전, 복리 증진 같은 걸 이뤄낼 수 있는,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사실 전염병 위기가 이제 초기 심각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전염병 대유행 과정에서 생존, 생계 문제 같은 것도 포함해서와 안전, 전염병 방역 등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그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대중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팬데믹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배자들이 이 전염병 대응에 굉장히 무능하고 되게 미봉책 수준의 대응들만 있을 뿐이면서 더군다나 이런 위기의 대가를 대중의 생명과 안전으로 치르려고 한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 외에도 실업이라든가 가난, 복지 삭감 같은 소위 익숙한 위기들도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에 대한 깊은 사회적 불만이 갑작스러운 투쟁들로 분출하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때로는 이제 그 코로나19 그 자체가 이제 도민이 돼서 노동자 투쟁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그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파업을 해서 정부의 그 방역 늑장을 방역을 하라고 압박했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양육 노동자들, 요양원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역 완화 조처 같은 걸 반대하고 항의하면서 작업장 안전과 노동 조건 개선 같은 걸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두드러진 사례는 미국에서 분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일 겁니다. 이 운동은 사실 지난 반세기를 통틀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모든 항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항쟁이고, 미국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죠. 그리고 이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80여 개 나라에서 연대 시위를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중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 연대 시위가 자기 나라 고유의 인종차별,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 무슬림 혐오 같은 걸 결합하면서 운동이 소위 현지화하기도 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그 나라의 고유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독일에서도 이제 극우와 무슬림 천대 같은 것들에 반대하고 난민을 환영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분출했던 게 바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경제위기와 전염병 위기라는 이 이중의 위기에서 유색인종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훨씬 더 커다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와 수백 년간 이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내려져 있었고, 이 깊은 위기 속에서 더 한층 부추겨진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결합돼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과 비슷한 방식으로 위기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기존의 통치 방식의 오래된 병폐들이 반란을 촉발하게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타이에서는 지금 왕가를 문제 삼는 청년 반란이 대규모로 전투적으로 몇 달째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는 사실 냉전 종식 이후에 계속 장기 권위주의적 독재를 해왔던 루카셴코가 거듭 선거농단을 했었는데, 그 선거농단을 규탄하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저항 등이 분출한 사례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이런 운동들은 지난해 제가 발제 서두에 얘기했던 지난해 반란 물결의 운동들과 몇몇 가지 특성을 공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 그리고 대개는 도시에 대규모로 밀집된 그런 노동계급 대중의 이 저항에 나선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과 이 노동계급 사람들은 이 체제가 위기가 오면서 여기서 겪는 어떤 공통의 피해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실업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의 참가자들은 기존 집권 세력이나
그 어떤 기존의 통치 방식, 지배 방식들에 대해서 반감이 되게 크다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운동은 되게 이제 급작스럽게 분출을 하는데 또 놀랄 만큼 전투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운동들이 터질 때 뭐 각국의 지배자들은 이 운동을 다스리려고 탄압을 강력하게 가했습니다. 하지만 저항 그 탄압에도 아랑곳 않고 되게 이제 더 격렬해지곤 했죠. 예컨대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초기부터 막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경찰에 막 시위 진압 엄청 옹호했고 실제로 연방 부대를 투입해서 막 그 도시에서 운동을 분쇄하려고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계기를 초점 삼아서 오히려 운동이 격렬해지는 양상을 또 많이 보도를 드리기도 했죠. 또 이거와 좀 비슷한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오히려 마크롱 정부가 경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맞서서 강력한 대중 시위가 분출하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있는 비슷한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저항들은 양상은 사실 나라별로 되게 불균등하고 또 모든 뭐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모두 다 분출한 건 아닙니다. 약간 불균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불균등성의 몇 가지 조건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컨대 전염병 대유행 이 팬데믹 이전에 그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 뭐 그 나라에서 이제 계급 투쟁의 역사와 세력 관계가 어땠는지, 뭐 그 나라가 현재 위기에서 자본과 국가가 어떤 양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뭐 또 이에 더불어서 뭐 특히 급진좌파, 혁명좌파, 뭐 좌파의 존재가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등등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불균등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투쟁들이 일어난 곳들에서도 구체적인 계기와 양상은 되게 천차만별이기도 했죠. 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 노동계약, 대규모 노동계약에 맞서서 노동조합이 위로부터 소명한 파업이 대중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또 사회적 불만을 경찰력을 강화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크롱 정부의 시도에 맞가 저항을 촉발을 했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이 문제가 있었고요. 폴란드에서는 몇 년 전에 대중투쟁으로 획득했던 낙태권을 저들이 공격하려는 거 시도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이제 항쟁이 벌어졌고, 또 그리스에서는 극우와 파시스트들에 맞선 중요한 주목할 만한 투쟁이 더 벌어졌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이렇게 되게 다종다양한 그 천차만별인 이런 투쟁들은 사실 중첩된 위기의 심화라는 제가 앞서 얘기한 어떤 같은 배경 위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막 심화하고 불안정성이 커지고 변수가 많아지면서 그 어떤 특정한 쟁점이 막 급작스럽게 어떤 반란의 불씨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관계들과도 이제 좀 변화가 있기도 한데요. 예컨대 미국과 인도 같은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 두 나라는 사실 지난해 우리가 볼 때까지만 해도 그 강경한 우익이 집권해서 막 인종차별과 국수주의를 부추기면서 지배력을 막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유력하게 나타나는 나라들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는 대중적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트럼프를 날려버렸고, 인도에서는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보도 드렸지만 그 정부의 서민 공격에 맞선 강력한 수억 명, 2억 5천만 명 규모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좌파들은 사실 뭐 이런 투쟁들이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일반적인 과제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위기에서 온 대중의 사회적 분란이 꼭 진보적인 반란으로만 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그 국제적으로 보면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전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여기서도 좀 촉매 구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염병 위기의 지배자들이 대응에 실패하고 또 다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들이 막 일어나는 과정에서 막 사회적 불만이 자라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좌파적 대안은 부족할 때 그런 때를 틈타서 뭐 언론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음모론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들은 때로 운동으로 막 자라나기도 했어요. 예컨대 미국의 QAnon 같은 음모론이나 아니면 반마스크 무장 시위 같은 것들, 그리고 영국과 독일에서 그 대규모 방역 완화 촉구, 소위 반마스크 시위로 알려진 그런 시위들이 막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들은 되게 이제 국수주의적이거나 뭐 인종차별적인 외국인 적대적인 그런 반동적 요소들을 품고 있는데요.
그런 반동적 요소들은 극우와 파시스트들 정치의 그 여러 반동적인 요소들과 손쉽게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어떤 막 사회적 위기에 시달리면서 기득권층의 불만을 품은 이런 하층민, 뭐 주로 중간 계급이었지만 일부 노동 계급도, 노동자들도 이런 사람들에게서 막 새를 넓힐 여지가 생겨나곤 했었죠. 뭐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도 있었는데요. 예컨대 이제 되게 시사적인 장면인데 트럼프가 이제 재선 승리를 위해서 막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한테 이제 막 그 직접 지시를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되게 시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계 최강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파편화돼 있고 정치적 주변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성장할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근데 보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지배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제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체제가 갖고 있는 온갖 반동적인 사상들을 막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 무대의 중심부로 그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진입은 주류 정치로 또 대먹임이 돼서 지배계급 주류는 사실 이런 극우를 선호하진 않고 따라서 이제 극우의 사상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사상은 아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극우 정치의 영향력이 막 커지면서 기성 정치권도 이걸 의식해서 막 우경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 지형 전체가 노동 계급에게 해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이제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되게 두드러지게 우리한테 보여졌죠.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막 온갖 극우 운동들, 강경 구입 운동을 고무하고 그렇게 형성된 압력이 트럼프가 지금 최종 패배한 지금까지도 남아서 상당한 힘을 행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장 지난주 토요일에도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여러 대도시들에서 극우가 대규모 행진을 벌이고 막 폭력 행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득세한 건 아닙니다. 좀 두드러지는 사례는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이 역사적인 패배를 겪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큰 패배를 겪은 사례죠. 그 패배에서 우리 자매 조직이기도 한 그리스의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한 구실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 그 사회주의 노동자당 동지들은, 세크 동지들은 그 황금새벽당이라는 당이 급성장하기 전인 2009년부터 인종차별 파시즘 반대운동이라는 광범한 연대체를 결성해서 운동을 조직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분석에 근거한 실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동 건설의 노력을 통해서 그 세크는 개혁주의자 다른 좌파들의 개혁주의자들이 황금새벽당은 이제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면 만족할 때 대중적인 반파시즘 운동을 계속 건설을 해나갈 수가 있었고 또 저희 신문에서 보도드렸던 것처럼 지난 10월에 황금새벽당을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한 그 집단 소송도 이제 그런 운동을 건설한 일환에서 벌어진 것들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리고 그 황금새벽당이 겪은 되게 상징적인 패배는 국제적으로 극우가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도 어떻게 주관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그 부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뜻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020년 세계는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위기가 서로 중첩되고 또 심화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객관적 조건의 영역이요. 그리고 위기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아주 뿌리 깊은데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투쟁으로 분출하기도 하는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점들이 나타나는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그런 강력한 사회적 불만이 이제 올바른 정치적 방향에 부여가 되지 않으면 매우 반동적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도 극우 파시즘의 성장을 통해서 또 보이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 어떤 정치냐, 정치 전략이 무엇이냐의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자, 노동계급 대중의 반란과 그 반란의 근저에 뿌리에 고여있는 그 강력한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자, 올해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대개 개혁주의는 대중의 진보적인 어떤 변화 염원에 영감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내고 담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이제 버니 샌더스의 도전이 또 좌절한 경우,
그리고 영국에서 노동당 전 대표인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 좌파들이 당내 우파들에 의해서 반유대주의라는 허무맹랑한 딱지로 공격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이제 몇 가지 요인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체제의 위기 자체, 객관적인 위기 자체가 심화한 것 때문에 이 체제의 지배자들이 그 대중의 개혁 염원에 양보할 여지가 훨씬 더 줄었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뭐 좀 비근한 사례긴 한데 미국을 예로 들면 이제 사실 현재 이제 대통령이 되는 조 바이든은 그 사실상 반 샌더스 후보로서 이제 출마를 하고 활동을 예비 경선에 임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샌더스가 제시하는 뭐 여러 개혁 공약들, 예컨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의 개혁 공약들조차 한 칼에 거절을 하기 일쑤였고요.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뭐 안전 등등의 염원과 줄곧 이제 거리를 더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개혁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한편에서는 이제 개혁주의 전략의 어떤 정치적인 한계, 즉 이 체제를 활용해서 노동계급의 복리를 증진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체제가 위기에 빠지면 그 체제를 구출하게끔 되는, 그렇게 노력하게끔 되는 그런 점도 이제 악영향으로 작동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두드러지는 사례는 스페인의 포데모스입니다. 포데모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한 7, 8년 정도 동안 대중의 변화 염원을 이제 정치혁명 뭐 이런 슬로건들을 통해서 흡수하면서 부상을 했었지만, 원래 이제 사회당과 연립정부를 운영하면서는 팬데믹 위기에서 스페인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 완화에 앞장서고 심지어 직접 추진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전염병 한복판으로 내몰기도 하는 일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발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페인의 보건의료 노동자들 수만 명이 이제 파업을 하고 막 거리를 행진하고 이런 정부에 항의해서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뭐 이제 대중항쟁이 이제 분출한 곳에서도 개혁주의는 이런 운동의 염원과 온전히 교감하는 데에 좀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미국의 민주사회주의당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조직적으로 거의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뭐 샌더스는 한술 더 떠서 운동에 이제 경찰 해체 요구에 맞서서 뭐 경찰 예산 증액 요구 같은 거를 지지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랬는데도 이런 개혁주의 정치들은 부분적으로 수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DSA는 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당원 수가 10,000명이 넘게 늘어가지고 뭐 10만 명 당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 뭐 6만 5천이 됐다 이런 게 뭐 며칠 전 같은데 급격한 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공직자 숫자도 좀 크게 늘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사실 뭐 그 DSA가 대중항쟁과 교감하는 데 소극적이기도 했고 바이든의 신자유주의나 제국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했는데, 무엇보다 그 대중투쟁이라는 진정한 동력 그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마치 이제 수면이 올라가면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배들이 모두 이제 그 부양 효과를 받듯이 그 수혜를 입게 된 거였죠. 근데 이제 대중의 진보적 변화 염원이 이런 개혁주의로 막 단순 수렴하기만 하면 그 대중투쟁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중투쟁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뭐 심지어 투쟁의 전진에 해롭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난해 반란 중에 칠레 저항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해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대규모 노동자 청년 항쟁이 분출을 했었습니다만 당시 칠레 사회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들은 이 항쟁에 거의 전혀 참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중저항의 한창일 때 우파 정부하고 막 협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헌법을 개헌하는 내용을 작성할지 말지를 묻는 막 국민투표라는 되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철저한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보적 변화 염원을 이렇게 수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항쟁을 단속하는 뭐 효과를 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개혁주의 정당들이 그러니까 개혁과 과제를 완수하려면 이 기성정치 바깥에서 일어난 대중의 항의와 저항을 기성정치 안으로 어떻게든 수렴시켜야 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의 귀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초에 이제 칠레에서 그 정부의 그 계약 시도가 철회되고 심지어 정부 내각이 막 총사퇴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는 그런 협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총파업을 벌이고 청년들이 전투적인 항쟁을 벌였던 것, 즉 대중적 계급 투쟁 자체가 커졌던 것, 그 힘이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설이 드러나는데요.
그 첨예한 이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유리한 변화를 이루려면 뭐 개혁을 제공하는 지배자들에게 뭐 이런저런 협상을 걸고 막 그들의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막 이런저런 보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협상과 체제 내 통치 기구들의 전혀 환상을 갖지 않고 계급 투쟁 강화 자체를 근본에 두고 그런 투쟁하는 그런 정치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당면한 요구를 쟁취할 가능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그런 투쟁에 참가한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이 성장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전략과 근본에서 다른 혁명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변화의 심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자, 계급투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계급투쟁의 양과 질 모두에서 발전이 필요합니다. 자, 체제의 객관적인 위기 때문에 대중의 사회적 불만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수면 아래에 있든 수면 밖으로 표출되든 말이죠. 혁명적인 좌파들은 노동계급 대중의 이런 강력한 사회적 불만이 체제 병폐의 어느 부분에 이제 깊이 고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 체제의 병폐와 그 실체를 폭로하고 선전하면서 그런 불만들을 자극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런 체제의 이런저런 병폐들을 두고 크고 작은 투쟁이 벌어질 때 그런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런 투쟁이 벌어질 때면 기회를 노리고 그 투쟁들과 연루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혁명적 정치를 날카롭게 벼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이런저런 식으로 해석하기만 해왔고 중요한 건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멋들어지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세계를 변혁하려면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죠.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니라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적 좌파는 정치를 발전시켜서 세계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세계의 계급투쟁을 승리로 이끌 정치와 전략을 준비하고 이거를 노동계급의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 그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해둬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격동의 시기에 대중들이 막 분노에 차서 정치 무대로 뛰어들 때 그때 이 기존 정치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를 위해서 그 계급의 힘을 사용하게끔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타이 운동에서 청년 항쟁과 노동운동들이 연결이 충분치 못해서 기로에 서 있는 거라든가 벨라루스에서 노동운동이 항쟁의 동력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제 친서방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온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던 이런 것들 등은 그런 정치가 얼마나 날카롭고 명확한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반면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리스 반파시즘 운동에서 세크 동지들이 했던 기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명확한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자, 올해 그 사회적인 불안정이 심화하는 상황 그리고 체제 위기 자체가 심화하는 이런 상황은 혁명적 좌파가 반자본주의적 관점과 전략 전망을 제시할 필요성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 모두를 곳곳에서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혁명적 정치와 조직 모두가 성장시켜야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는 데에 여러 국제적 계급 투쟁들의 그리고 국제적 사건들의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